유럽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즉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며 자동차를 타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지 말라는 긴급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진정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만 전쟁. 한 달 동안 유럽이 입은 피해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중동 분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인 단 요르겐센이 경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에서는 42조 제7항 적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42조, 즉 연합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네, 유럽연합 내에서는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나토 헌장 5조와 유사하지만 유럽 동맹국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유럽연합은 3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방위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그중 하나는 나토의 상호방위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의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두 시나리오 모두를 포함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 스폰서,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드리며 이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라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인 단 요르겐센은 유럽인들에게 재택근무를 줄이고 제 생각엔 자동차와 대중교통, 비행기 이용을 줄이도록 촉구했으며 EU 회원국들에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인용하자면 유럽은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설령 내일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 20%의 석유와 액화가스를 공급하는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폭격으로 인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 위기가 짧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유럽연합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이 60, 70% 상승했습니다. 30일간의 분쟁 동안 EU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이미 140억 유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1년 동안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이내로 유지되었고 2월에는 인플레이션이 1.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유로스타트의 잠정평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2.5%까지 급등했습니다. 과도한 상승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5%나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0.1% 감소하여 2.3%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며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식품과 기타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공운송 부문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항공유 공급이 급격히 줄었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를 줄이고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을 우회해야 해서 많은 노선이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갈등이 완화되더라도 최소 몇 달 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우리가 석유, 특히 디젤 연료와 항공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에너지원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미래에 우리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을 바꿔서 진정으로 에너지적으로 독립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고 더 이상 동맹국들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이에 반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방위에 관한 협정 제42조 7항의 적용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만약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곳이 이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메커니즘과 자원이 동원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지침이 마련됩니다. 첫 번째는 나토의 상호 방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집단 방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란 드론이 영국 군사기지가 있는 키프로스를 공격한 이후 상호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럽 외교관들로 하여금 42조 7항, 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즉, 유럽연합 조약의 규정 자체에 오래전부터 42조가 존재하며 그 조항에는 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나토 헌정의 5조와 거의 비슷한 조항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내에서는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는 최소한 이런 방어를 도와야 합니다. 무엇이라도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프로스 시나리오, 키프로스 사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폴란드나 발트 3국에 러시아 무인기가 침입하는 경우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의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긴 하지만 나토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대통령 니카스 흐리스토돌리디스는 2주 전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제에 42조 7항의 실질적 적용 문제를 올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위협을 받는 회원국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지원의 형태와 범위는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도입된 이후로 실제로 적용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2015년에 프랑스가 테러 사건 이후 이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파리에게 물류 및 정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유럽연합 내 상호 방위 조항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와 그 상호 방위 조항인 5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전날 이란에서의 분쟁이 끝난 후 워싱턴과 나토의 관계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나토가 미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국 기지 제공을 거부했고, 루비오의 말에 따르면 나토는 일방통행 도로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유럽을 결국 깨우고 지금처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이미어 커피, 페이투연, 페이팔, 음행 계좌, 암호화폐, 그리고 유튜브 후원 등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